그날 그녀는 수백 명의 직원이 지켜보는 회의실 한가운데에서 그의 얼굴에 서류 뭉치를 내던졌습니다. 고졸 나부랭이가 어딜 감히 내 경영 철학에 토를 달아? 내 무능함 때문에 우리 아빠 회사가 좀먹는 거야. 3년 동안 베트남에 먼지 날리는 시장통을 누비며 일궈온 100억의 성과가 단 한마디의 독설과 함께 쓰레기통으로 처박히던 순간이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빗속으로 쫓겨난 강준혁 대리. 모두가 그의 인생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가 품에 안고 나간 것은 짐 보따리가 아니라 오만한 권력을 송두리째 뒤흔들 진실의 기록이었다는 것을요. 학벌이라는 견고한 성벽에 갇혀 땀방울의 가치를 비웃던 낙하산 상무의 오만. 그리고 오직 실력 하나로 그 성벽을 무너뜨린 한 남자의 처절하고도 찬란한 반격.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복수극이 아닙니다. 편견에 맞서 자신의 삶을 증명해낸 우리 모두의 승리에 관한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그 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직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가시지 않은 시간입니다. 서울 도심의 거대한 빌딩 숲은 고요함에 잠겨 있지만 성동구에 위치한 S식품 본사 12층 사무실은 벌써 환한 불빛 하나가 외로이 켜져 있지요. 강준혁 대리는 오늘도 가장 먼저 출근해 커피 한 잔을 내려 책상에 앉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베트남 현지 유통망의 지도와 깨알 같은 글씨로 가득 찬 시장 분석 보고서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준혁은 고졸 사원으로 입사해 이 자리까지 오직 실력 하나로 버텨온 인물입니다. 남들이 학벌과 인맥을 쌓을 때 그는 베트남어 단어장을 외웠고 남들이 휴가를 떠날 때 베트남에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길거리 음식을 먹으며 현지인들의 입맛을 분석했어요. 그런 그의 노력이 결실을 보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최대 유통기업인 V-스마트와의 100억 규모 독점 공급 계약이 이제 최종 사인만을 남겨두고 있었거든요. 준혁은 창밖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여명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혁의 인생은 늘 보이지 않는 벽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동네에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는 공부를 꽤 잘하던 학생이었지요.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어머니가 일하시던 공장에서 손을 크게 다치시는 사고가 났습니다. 준혁은 그날로 대학 진학의 꿈을 접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미안함에 눈물을 흘리시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그는 담담하게 말했었지요. 어머니, 저 공부보다 일하는 게 더 적성에 맞아요. 요즘은 고졸도 능력만 있으면 인정받는 세상이에요. 걱정 마세요. 제가 금방 돈 벌어서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렇게 시작한 사회생활은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20대 초반 친구들이 캠퍼스의 낭만을 즐길 때 그는 물류창고에서 박스를 나르고 재고를 파악하며 바닥부터 일을 배웠어요. 현장에서 익힌 감각은 누구보다 예리했지만 대기업 입사 후 마주한 차가운 시선은 감당하기 버거운 것이었지요. 준혁이 처음 S식품에 입사했을 때 인사팀과 팀원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의 고졸 공채라니 낙하산 아니냐는 둥, 얼마나 버티겠느냐는 둥의 비아냥이 들려왔지요. 하지만 준혁은 묵묵히 제 할 일을 해나갔습니다. 남들이 퇴근한 사무실에 홀로 남아 해외 무역 실무를 독학했고 주말에는 베트남 교민들이 모이는 시장을 찾아다니며 현지어를 익혔습니다. 그의 책상 한쪽에는 3년 전부터 써온 손때 묻은 베트남어 단어장이 놓여 있습니다. 표지는 이미 낡아서 테이프로 너덜너덜하게 붙여져 있지만 그 안에는 현지 상인들이 쓰는 은어부터 비즈니스 관용구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지요. 그는 베트남 시장의 가능성을 누구보다 먼저 간파했고 회사를 설득해 베트남 수출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했습니다. 모두가 무모하다고 했지만 그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현지를 수십 번 오가며 V-스마트의 마음을 얻어냈어요. 어느덧 사무실에 하나둘씩 동료들이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준혁은 애 묻은 피곤함을 씻어내고 밝은 표정으로 후배들을 맞이합니다. 가장 먼저 출근한 막내 민수 사원이 준혁에게 다가와 활기차게 인사를 건넵니다. 대리님, 오늘도 제일 먼저 오셨네요. 이번 V-스마트 건 때문에 어제도 늦게까지 고생하셨다면서요. 준혁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민수 씨, 사업은 타이밍이잖아요. 이번 계약만 성공하면 우리 팀 성과급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조금만 더 힘냅시다. 준혁의 말에 민수 사원은 엄지를 치켜 세우며 대답합니다. 역시 우리 팀의 정신적 지주는 강 대리님이라니까요. 고졸 신화, 저희도 끝까지 응원하고 있습니다. 준혁은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며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칭찬 뒤편으로 팀장실에서 흘러나오는 날 선 목소리들이 그의 귀에 꽂힙니다. 박 부장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짜증 섞인 말을 내뱉고 있었거든요. 준혁은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이번 베트남 프로젝트는 그의 모든 것이 담긴 자식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 거대한 성과를 오롯이 고졸 대리인 준혁에게 맡겨둘 생각이 없는 듯 보였지요. 소문에 의하면 그룹 회장의 막내딸인 조유리가 상무 직함을 달고 이번 프로젝트의 최종 결재권자로 부임한다고 했습니다. 해외 유명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까지 마친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했지요. 준혁은 책상 위에 V-스마트 로고가 박힌 서류 뭉치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자신이 3년간 현지 바닥을 굴러가며 쌓아온 신뢰와 전략들이 단지 학벌이 높다는 이유로 부임하는 누군가에 의해 좌우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준혁은 어머니와의 전화를 위해 잠시 비상계단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저 준혁이에요. 오늘 중요한 계약 보고가 있어요. 잘 될 거니까 걱정 마시고 맛있는 거 사드세요. 알았죠? 어머니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지만 계단을 내려오는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준혁은 사무실로 돌아와 정장 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그는 다시 한번 다짐했지요. 학벌이 실력을 이길 수는 없다. 내가 쌓아온 3년의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각구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화려한 명품 정장 차림의 한 여성이 사무실로 걸어 들어옵니다. 또각거리는 날카로운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지요. 그녀의 뒤로는 비서와 본부장들이 줄을 지어 따라붙었습니다. 조유리 상무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준혁의 책상을 지나치며 코끝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준혁이 마시고 있던 저렴한 믹스커피 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그녀는 회의실 상석에 앉아 곧바로 준혁의 프로젝트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사무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희박해졌습니다. 직원들은 숨을 죽인 채 회의실 쪽을 살폈고 준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폭풍의 전조를 그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지요. 조 상무는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보고서를 팔랑팔랑 넘기며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강준혁 대리라고 했나요? 이 보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써야겠는데요. 너무 촌스럽고 실무 위주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에요. 준혁은 그녀의 말에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상무님, 이 보고서는 현지 유통망의 특수성과 법적 규제를 고려해 작성된 것입니다. 실무적인 디테일이 빠지면 실제 계약 시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 상무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준혁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명백한 무시와 경멸이 서려 있었지요. 강 대리, 사업은 책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하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현장에서 고생한 건 알겠는데 내 경영 철학과는 맞지 않네요. 준혁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3년간 베트남에 먼지 날리는 시장통을 누비던 자신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 상무는 준혁의 열정과 땀을 단 한 문장으로 난도질하고 있었지요. 준혁은 직감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건 싸움이 시작되었음을요. 회의실 밖에서 그를 지켜보는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누군가는 동정했고 누군가는 비웃었지요. 준혁은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이름표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강준혁 대리. 이 네 글자를 지키기 위해 그가 포기해야 했던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조 상무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상무님, 현장의 목소리가 촌스럽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 회사를 먹여 살리는 진짜 힘입니다. 조 상무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디서 감히 상무 앞에서 훈계질이야? 당신 고졸이라더니 예의도 안 배웠어? 내일 아침까지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다시 수정해서 가져와요. 못하겠으면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든가. 그녀는 보고서를 준혁의 발밑으로 툭 던졌습니다. 흩어진 종이들이 준혁의 구두 위에 어지럽게 널브러졌지요. 준혁은 천천히 몸을 숙여 종이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등에 솟은 핏줄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갑질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준혁이 평생을 걸쳐 증명해온 실력이라는 가치가 권력이라는 거대한 바위 앞에 놓인 위태로운 등불과도 같은 상황이었지요. 밖에는 서서히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고 준혁의 가슴 속에도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준혁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모았습니다. 비록 발밑에 던져진 종이 조각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가 베트남 현지인들과 나누었던 약속과 신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그는 정중하게 조 상무에게 목례를 하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했지만 준혁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 떠도는 동정 어린 수군거림과 차가운 공포를요. 그는 자기 자리에 돌아와 앉아 다시 베트남어 단어장을 펼쳤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는 낡은 종이의 감촉이 그에게 말해주는 것 같았지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준혁은 뺨을 스치는 에어컨 바람 속에서 문득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3년이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저 차가운 낙하산 상무에게 반드시 보여주겠다고요. 창밖으로 첫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웅장한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며 S식품 본사를 뒤흔들 거대한 반전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의 공기는 어제보다 더 차갑고 예리하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마주한 동료들의 눈빛에는 동정과 경계가 묘하게 뒤섞여 있었지요. 어제 조유리 상무가 회의실에서 내던진 보고서 뭉치와 그 파편들은 치워졌지만 그날의 굴욕은 여전히 공기 중에 먼지처럼 떠다니는 기분입니다. 강준혁 대리는 책상 위에 놓인 모니터를 응시하며 어제 조 상무가 요구한 수정안을 하나하나 검토합니다. 마진율 15% 상향 조정, 현지 물류 책임 전가, 그리고 독점 공급 기간의 일방적 연장. 준혁은 한숨을 내쉬며 관자놀이를 짚었습니다. 이건 사업 제안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선전포고에 가까웠거든요. 3년 동안 쌓아온 신뢰라는 성벽에 조 상무는 학벌과 권력이라는 망치를 들고 균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직속 상관인 박 부장의 방을 찾았습니다. 박 부장은 평소 준혁의 성실함을 높게 평가하던 사람이었지만 조 상무가 부임한 이후로는 눈에 띄게 말수가 줄어든 인물이었지요. 준혁은 문을 두드리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부장님,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박 부장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조하게 대답합니다. 강 대리, 어제 일 때문에 그래. 조 상무님 지시는 명확했잖아. 수정안 다 됐나?
준혁은 박 부장의 책상 앞에 서서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장님, 이 수정 안대로라면 베트남 V-마트 측에서 절대 응하지 않을 겁니다. 현지 상법에도 저촉되는 조항들이 섞여 있어요. 이건 계약 성공이 아니라 파기를 부르는 길입니다. 박 부장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준혁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함과 함께 무력감이 서려 있었지요. 강 대리, 자네가 고생한 건 나도 알아. 그런데 말이야, 우리 회사가 누구 회사지? 조 회장님 회사고 조 상무님은 그분의 직계 가족이야. 자네가 베트남 전문가인 건 알겠는데 경영진의 판단은 자네 실무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일세.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게. 자네 밥줄이 걸린 문제야. 준혁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력과 데이터로 설득할 수 있는 단계가 이미 지났음을 깨달은 것이죠. 부장님, 그래도 회사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이건 아닙니다. 제 이름을 걸고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이대로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박 부장은 짜증 섞인 투로 대화를 자릅니다. 자네 이름? 회사가 자네 이름을 위해 존재하나? 착각하지 마. 자네는 그냥 고졸 공채 출신 대리일 뿐이야. 상무님이 자네를 눈엣 가시로 여기고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나? 나가보게. 준혁은 부장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정숙이 옆에서 수군거리던 동료들이 준혁을 보자마자 뿔뿔이 흩어집니다. 한국 사회 특유의 조직 문화, 그 단단한 위계 질서 안에서 준혁은 철저히 이방인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오후가 되자 예상했던 폭풍이 다시 몰아칩니다. 조 상무가 팀원 전체를 비상회의실로 호출했거든요. 회의실 상석에 앉은 조 상무는 팔짱을 낀 채 준혁이 제출한 수정안 파일을 띄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에는 비릿한 비웃음이 걸려 있었지요. 강 대리, 내가 어제 분명히 세련되게 바꾸라고 했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수치는 바뀌었는데 여전히 구질구질한 현지 사정 타령이네. 내가 영어로 된 해외 경영 사례들 좀 보내줬는데 안 읽어봤어요? 상무님, 보내주신 사례들은 북미 시장 기준입니다. 베트남은 시장 형성 과정이 다르고 정서적인 신뢰 관계가 우선입니다. 제 경험상 준혁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조 상무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에 회의실 안의 모든 직원이 어깨를 움츠렸지요. 경험? 그 잔량한 3년 현장 짬밥이 경험이야? 대학 문턱도 못 가본 사람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논하는 게 우습지도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소위 말하는 명문대 나오고 외국어 능통한 인재들이에요. 그런데 왜 다들 가만히 있겠어? 당신처럼 무식하게 덤비는 게 용기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야. 조 상무는 옆에 앉은 민수 사원을 쳐다보며 묻습니다. 이민수 사원, 강 대리가 쓴 이 조항, 본인이 보기엔 어때? 민수는 당황하며 준혁과 조 상무의 눈치를 살핍니다. 평소 준혁을 형처럼 따르던 후배였지만 조 상무의 서슬퍼런 기세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지요. 상무님 말씀대로 조금 더 진취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준혁은 민수의 대답에 배신감보다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조직의 생리이고 살아남기 위한 눈치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지요. 조 상무는 승리감에 취해 준혁을 향해 마지막 일격을 가합니다. 들었죠? 신입사원도 아는 걸 강 대리만 몰라요. 자, 지금 이 자리에서 투표합시다. 강 대리 안대로 갈 사람 손 들어봐요. 회의실에는 정적이 흐릅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지요. 준혁은 자신의 발등만 내려다보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준혁은 혼자 남겨진 회의실에서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의 네온 사인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린 것일까 아니면 이 세상이 틀린 것일까? 어머니와의 약속, 고졸이라는 편견을 깨고 당당히 인정받겠다던 그 다짐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기분이었지요.
그때 준혁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베트남 V-마트의 린 이사였습니다.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 대리님 보내주신 수정 초안을 봤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던 강 대리님의 방식이 아니군요. 우리 회장님께서 아주 불쾌해하십니다. 이런 식이라면 계약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명확한 해명이 없으면 협상은 결렬입니다. 준혁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조 상무의 무리한 요구가 결국 실질적인 위기로 다가온 것이지요. 회사는 조 상무의 편이고 거래처는 등을 돌리려 합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준혁은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외장 하드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조 상무가 지시한 수정안이 아닌 자신이 3년간 공들여 만든 진짜 데이터와 조 상무의 갑질로 인해 왜곡된 의사결정 과정이 낱낱이 기록된 비공식 보고서가 들어있었지요. 이것을 공개한다는 것은 곧 회사와의 전면전을 의미했습니다. 고졸 대리가 오너가의 딸을 상대로 싸움을 건다니 세상 사람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밤 11시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 준혁은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사진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어머니, 전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제 땀방울이 제 진심이 학벌이라는 포장지보다 더 가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준혁은 모니터를 켜고 새로운 파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S식품 베트남 프로젝트 정상화 방안. 그것은 조 상무에게 보고할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마지막 양심을 깨울,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건 최후의 승부수였지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준혁의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갑니다. 단단하게 굳은 그의 눈매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결연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빌딩의 유리벽을 거세게 때렸지요. 준혁은 비 내리는 서울의 밤을 배경으로 홀로 싸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내일 아침 태양이 뜨면 그는 더 이상 조용히 짐을 싸는 패배자가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는 무모하다고 하겠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강력하게 솟구친다는 것을요. 준혁의 책상 위에 놓인 식어버린 커피 한 잔이 그의 밤샘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V-마트와의 미팅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조 상무에게는 승리의 기록이 되겠지만 준혁에게는 반격의 첫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준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지막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밤새 그치지 않던 빗줄기는 아침이 되어도 여전히 창문을 거칠게 두드립니다. S식품 본사 12층은 이른 아침부터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지요. 사무실 입구에 들어서는 강준혁 대리의 어깨 위로 눅눅한 습기가 내려앉습니다. 밤을 새워 만든 보고서를 품에 안은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어제 린 이사에게 받았던 최후 통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준혁은 자기 자리에 앉기도 전에 팀 전체에 긴급 공지가 내려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유리 상무가 주재하는 비상대책회의. 준혁은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조 상무의 날 선 목소리가 쏟아집니다. 그녀의 앞에는 베트남 V-마트에서 보내온 공식 공문 한 장이 놓여 있었지요. 계약 파기를 고려하겠다는 차가운 경고장이었습니다. 조 상무는 준혁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공문을 구기듯 집어들어 그의 얼굴을 향해 내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강 대리, 당신이 관리한다는 파트너십이 고작 이 정도야? 상무님, 제가 사전에 경고드리지 않았습니까? 무리한 수정안은 신뢰를 깨트릴 것이라고요. 린 이사님과 다시 대화할 기회를 주십시오. 대화? 지금 저쪽에서 우리를 사기꾼 취급하고 있는데 무슨 대화를 해?
이건 당신이 현지 조율을 제대로 못해서 벌어진 일이야. 고졸 출신이라 비즈니스 애절이 부족해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든 거 아니냐고. 조 상무의 인신공격에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박 부장과 동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준혁과 시선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 실패의 원인이 오직 준혁 한 사람에게만 있다는 듯 무거운 정적 뒤로 몸을 숨겼지요. 준혁은 뺨을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내며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상무님, 지금이라도 수정안을 철회하고 원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직접 베트남으로 가서 설득하겠습니다. 회사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조 상무는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지막 기회? 맞아, 당신한테 마지막 기회지. 강준혁 대리, 당신 오늘부로 모든 프로젝트에서 손 떼. 그리고 대기 발령이야. 당신 같은 무능한 인간한테 100억짜리 계약을 맡긴 내 실수지. 짐 싸서 나가. 준혁은 멍하니 조 상무를 바라보았습니다. 3년의 시간이 수백 번의 밤샘이 단 한마디에 쓰레기통으로 던져지는 순간이었지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박 부장을 쳐다보았습니다. 부장님, 부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계약이 우리 팀에 어떤 의미인지. 하지만 박 부장은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네, 강 대리. 상무님 결정이 그러하시다니 어쩔 수 없군. 조직의 생리는 때로 이토록 비겁하고 잔인했습니다. 준혁은 회의실을 나와 자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형님, 대리님 하며 따르던 후배들은 이제 그가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양자리를 피했습니다. 준혁은 허망한 마음으로 책상 위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때 묻은 베트남어 단어장, 현지에서 사온 작은 기념품, 그리고 어머니와 찍은 사진 한 장. 박스에 짐을 담는 소리가 적막한 사무실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지요. 회사를 나오는 길, 비는 더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준혁은 우산도 쓰지 않은 채 건물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빗물이 옷을 적시고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고졸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달렸던 10년의 세월이 이토록 허무하게 끝날 줄은 몰랐거든요.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린 이사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이제 자신은 S식품의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권한도 없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준혁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젖은 몰골을 보고 깜짝 놀라 달려나오셨습니다. 준혁아, 이게 무슨 일이니? 왜 이리 젖었어? 준혁은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차마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비가 좀 많이 오네요, 어머니. 저 잠시만 쉴게요. 방 안으로 들어온 준혁은 어둠 속에 몸을 던졌습니다. 절망은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숨통을 조였지요. 몇 시간을 그렇게 누워 있었을까요? 문득 준혁의 머릿속에 한 가지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거 조 명예회장이 현장 방문을 왔을 때 준혁의 성실함을 보고 건네주었던 개인 명함 한 장이었습니다. 언제든 회사에 큰 위기가 생기면 이 번호로 연락하게. 당시에는 그저 격려의 의미라 생각하고 지갑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명함이었지요. 준혁은 급히 짐이 담긴 박스를 뒤졌습니다. 낡은 지갑 구석에서 빛바랜 명함 한 장을 찾아냈을 때 그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마지막 도박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조 상무가 망쳐놓은 계약,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되찾아야 했습니다. 준혁은 책상 앞에 앉아 다시 모니터를 켰습니다. 그는 회사의 공식 서버가 아닌 자신이 개인적으로 백업해 두었던 현지 시장 조사, 데이터와 조 상무의 무리한 수정 지시가 담긴 녹취록, 메신저 대화 이력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준혁의 눈은 더욱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조 상무가 수정한 조항 중에는 단순히 무리한 마진뿐만 아니라 베트남 현지 법인이 세금 탈루를 의심받을 수 있는 치명적인 오류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요. 이것은 단순한 계약 파기가 아니라 S식품 전체가 국제적인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준혁은 손끝이 떨려오는 것을 참으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새벽 4시 준혁은 완성된 보고서를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간결한 메시지 한 통을 덧붙였습니다. 명예회장님, S식품의 강준혁 대리입니다. 회사가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 마지막 진심을 읽어주십시오. 메시지를 전송한 후 준혁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새벽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준혁은 침대에 걸터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 회장님이 이 메시지를 확인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의 인생은 물론 S식품의 운명도 결정될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붙잡은 이 가느다란 희망의 줄기가 과연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을까요? 준혁은 감기는 눈을 억지로 뜨며 다가올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서히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붉게 물드는 그 시각, 평창동 조 명예회장의 저택 서재에는 환한 불이 켜졌습니다. 잠에서 깨어 습관처럼 휴대폰을 확인하던 조 회장의 눈이 준혁이 보낸 보고서의 제목에 머물렀습니다. 베트남 프로젝트의 실체와 법적 리스크 보고. 조 회장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같은 시각 준혁은 정장을 다시 꺼내 깨끗하게 다듬었습니다. 비록 해고 통보를 받았지만 그는 오늘 다시 회사로 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도망치는 패배자가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는 증언자로서 말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준혁의 눈은 어제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베트남어 단어장을 가슴 포켓에 꽂았습니다. 그의 10년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마지막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집을 나서기 전 거실에서 잠든 어머니의 이불을 조용히 여며드렸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번엔 정말 제대로 된 소식 들려드릴게요. 현관문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위로 아침 햇살이 길게 뻗어나왔습니다. S식품 본사 건물이 멀리서 빛나고 있었지요.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폭풍의 중심을 향해 준혁은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곧 9시입니다. 사무실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멈춰 서고 문이 열리는 순간 준혁의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무게는 때로 거대한 권력보다 무겁다는 것을요. 준혁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작은 불꽃이 오늘 S식품의 오만한 위계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오전 9시의 로비는 활기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차갑습니다. 출근하는 사원들의 발걸음은 경쾌하지만 그 속에 섞인 강준혁 대리의 걸음은 유난히 묵직하고 단단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해고 통보를 받은 패배자였지만 오늘 그는 다시 이곳에 섰습니다. 손에 쥔 사직서 대신 밤을 새워 정리한 진실의 보고서를 품에 안고서 말이지요. 로비의 안내 데스크 직원들이 준혁을 보고 수군거립니다. 이미 그가 잘렸다는 소문이 전 사내에 파다하게 퍼진 모양입니다. 준혁은 게이트에 사원증을 찍어보지만 예상대로 권한 없음이라는 붉은 메시지만이 뜹니다. 차가운 기계음이 그의 처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듯 했지요. 보안 요원이 다가와 준혁의 앞을 막아섭니다. 강준혁 대리님, 어제 날짜로 출입이 정지되셨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준혁은 물러나지 않고 요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예회장님께 보고드릴 사안이 있어서 왔습니다. 비켜주시죠. 요원은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에서 구두 소리가 들리더니 명예회장의 비서실장인 오 실장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옵니다. 준혁을 가로막던 보안 요원이 당황하며 허리를 숙입니다. 오 실장은 준혁의 손을 덥석 잡으며 숨 가쁘게 말했습니다. 강 대리님,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지금 당장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보안팀, 이분 통행 막지 마세요. 회장님 손님입니다. 오 실장의 안내를 받으며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은 정적이 흐릅니다. 15층 조 명예회장의 집무실 문이 열리자 안에는 조 사장과 조유리 상무가 이미 불려와 있었습니다. 조유리는 준혁을 보자마자 기가 막힌다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아버지, 얘 여기 왜 온 거예요? 어제 제가 해고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고졸 나부랭이가 회장실에 함부로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조 명예회장은 대답 대신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조유리 쪽으로 돌렸습니다. 준혁이 새벽에 보낸 바로 그 보고서였습니다. 회장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영하로 얼어붙었습니다. 조 회장의 낮은 목소리가 집무실을 울립니다. 유리야, 너 이 서류에 적힌 베트남 상법 제32조가 뭔지나 알고 고친 거냐? 내가 마진을 높이겠다고 수정한 이 독소 조항 때문에 우리 회사가 베트남에서 세금 탈루 혐의로 소송당하게 생겼어. 100억 계약이 아니라 300억 벌금을 내게 생겼단 말이다. 조유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무슨... 전 그냥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 것뿐이에요. 강 대리가 제대로 설명을 안 해서. 설명을 안 해? 회장의 지팡이가 바닥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조 사장은 옆에서 어깨를 움츠리며 식은땀만 흘렸지요. 강 대리는 이걸 막으려고 너한테 수십 번을 보고했어. 내가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린 그 보고서들이 다 우리 회사를 살리는 생명줄이었다고. 조 회장은 준혁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깊은 신뢰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강 대리, 아니 강 과장. 내가 자네의 10년을 너무 늦게 봤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이 회사는 오늘부로 문을 닫을 뻔했어. 사장, 뭐하고 있어? 당장 인사팀에 지시해. 강준혁 대리를 과장으로 특별 승진시키고 오늘부로 베트남 사업의 모든 전권을 맡긴다. 조 사장은 허겁지겁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강 과장, 미안하네. 내가 딸 자식 교육이 부족했어. 조유리는 부르르 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저런 고졸한테 제 권한을 다 줘요? 아빠도 뭐라 좀 해봐요. 조 회장은 차갑게 조유리를 응시했습니다. 넌 오늘부로 상무직 해임이다. 그리고 당장 용인 물류창고로 내려가. 거기서 현장직 사원들과 똑같이 박스날라. 단 1분의 특혜도 주지 마라. 만약 단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날로 내 손녀 아니다. 알았어? 조유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지만 조 회장은 냉정하게 비서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녀가 끌려나간 뒤 집무실에는 준혁과 회장 그리고 사장만 남았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승진이나 보상보다 현장의 진실이 인정받은 것이 더 기쁩니다. 조 회장은 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 과장, 자네 같은 사람이 진짜 S식품의 기둥이야. 가서 무너진 계약을 다시 살려보게. 내가 자네 뒤를 든든히 지켜줌세. 준혁이 12층 사무실로 다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아침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소식은 빛보다 빠르게 퍼져 있었지요. 준혁의 책상 위에는 그가 박스에 담아두었던 짐들이 동료들에 의해 다시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은 막내 민수 사원이었습니다. 그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준혁 앞에 섰습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너무 비겁했습니다. 과장님 편을 들어드렸어야 했는데. 준혁은 민수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민수 씨 괜찮아요. 민수 씨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이해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 봅시다. 잠시 후 박 부장이 준혁의 자리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이 민망한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강 과장 아니, 팀장이라고 불러야 하나? 내가 정말 못난 상사였네. 자네가 옳았어. 내 자리가 무서워서 진실을 외면한 거 정말 사과함세. 부장님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지나간 일은 잊고 베트남 건 다시 정상화해야죠. 도와주실 거죠? 준혁의 담담한 용서에 박 부장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뼈뼈 끄덕였습니다. 사무실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승진한 상사에 대한 아부가 아니라 묵묵히 제자리를 지킨 성실한 인간에 대한 존경의 박수였습니다. 준혁은 자리에 앉아 전원을 끈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들. 그는 가장 먼저 베트남 V-마트의 린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린 이사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S식품의 강준혁 과장입니다. 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내일 당장 제가 현지로 가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린 이사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강 과장님, 역시 당신이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당신만 믿습니다. 빨리 오세요. 최고의 환대를 준비해 두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준혁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희망이 솟구쳤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의 절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숱한 편견과 고난을 딛고 일어선 한 남자의 당당한 얼굴이 거울처럼 창문에 맺혔지요. 준혁은 가슴 포켓에서 낡은 베트남어 단어장을 꺼내 책상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의 약점이 아니라 그를 지켜준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사무실 깊숙이 들어와 준혁의 책상을 따뜻하게 비춥니다. 동료들은 이제 눈치를 보지 않고 활발하게 의견을 나눕니다. 준혁은 그 활기찬 풍경을 보며 나직하게 은조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 제 실력으로 다시 일어섰어요. 이제 준혁 앞에는 험난하지만 찬란한 길이 열려 있습니다. 조유리의 복수가 아직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준혁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회장님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곁으로 돌아온 동료들이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준혁 자신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온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절정을 지나 결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펼쳐질 화려한 성공의 드라마, 그리고 죄를 뉘우치지 못한 조유리에게 내려질 마지막 심판. 준혁은 정장을 고쳐 입으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눈빛은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S식품의 고졸 신화는 이제 전설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베트남 호찌민의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릅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와 길을 가득 메운 오토바이의 경적 소리조차 오늘만큼은 축제 서곡처럼 활기차게 들려오지요. S식품의 K-소스 글로벌 론칭 행사장 입구에는 수많은 현지 취재진과 유통 관계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행사장 한가운데 선 강준혁 팀장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내빈들을 맞이합니다. 불과 몇 달 전 해고 통보를 받고 빗속을 걷던 그 남자의 모습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의 가슴에 달린 금색 사원증에는 영업기획팀장 강준혁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행사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 흐르고 V-마트의 린 이사가 단상으로 올라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환하게 웃으며 준혁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V-마트가 S식품과 100억 원의 독점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여기 계신 강준혁 팀장의 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 베트남 사람들의 입맛을 알기 위해 시장 바닥에서 함께 땀 흘린 유일한 사람입니다. 린 이사의 찬사에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준혁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단상 위로 올랐습니다. 준혁의 연설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했지요.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좁은 골목 식당에서 사람들의 웃음을 배웠고 시장 상인들의 거친 손마디에서 신뢰를 배웠습니다. 이 소스 한 병에는 제가 3년 동안 베트남의 먼지를 마시며 담아낸 진심이 들어 있습니다. 준혁이 유창한 베트남어로 연설을 마무리하자 현지 관계자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촌스럽다며 비난받던 그의 경험은 이제 국경을 넘은 최고의 경쟁력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성공적인 론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준혁은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여전히 낡고 너덜너덜한 베트남어 단어장이 들어있었지요. 이제는 그 내용을 모두 외워버려 펼칠 일은 거의 없지만 준혁은 이 종이 뭉치를 버릴 수 없습니다. 가장 낮았던 곳에서 자신을 지탱해준 유일한 버팀목이었으니까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준혁은 본사로 향했습니다. 로비를 지날 때 느껴지는 직원들의 시선은 이제 존경과 선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팀장실에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박 부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쑥스러운 듯 큼지막한 케이크 상자를 내밀었지요. 강 팀장, 아니, 이제 정말 우리 회사의 보배네. 늦었지만 정말 축하해. 그리고 고맙네. 자네 덕분에 우리 팀 전체가 살았어. 준혁은 웃으며 박 부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장님이 중심을 잡아주신 덕분이죠.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박 부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전에 권력 앞에 비겁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진심으로 후배의 성장을 기뻐하는 선배의 얼굴이 남아 있었지요. 그 시각 조유리의 근황도 들려왔습니다. 조 명예회장의 명대로 그녀는 여전히 용인 물류창고에서 근무 중입니다. 처음에는 며칠 못 버티고 도망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그녀는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는 할아버지의 불호령이 무서워 겨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먼지를 뒤집어쓰며 박스를 나르는 일은 그녀에게 지옥과도 같았지요. 조유리는 준혁의 성공 뉴스를 접할 때마다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이제 그녀의 곁에는 비위를 맞춰주는 비서도 권력을 휘두를 명패도 없습니다. 오직 성실하지 않으면 당장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현실적인 공포만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지요. 퇴근길 준혁은 꽃집에 들러 카네이션 한 바구니를 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포기했던 그 골목길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당시에는 이 길이 끝이 없는 어둠처럼 느껴졌지만 지금 보니 그 어둠은 더 밝은 빛을 내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준혁은 낡은 빌라 계단을 올라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맛있는 찌개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지요. 어머니, 저 왔어요. 준혁의 목소리에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른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왔니? 고생 많았다. 정말 고생 많았어. 준혁은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따뜻한 어머니의 품 안에서 준혁은 비로소 모든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지요. 어머니, 저 이제 정말 인정받았어요. 고졸이라고 무시당하던 시절은 다 지나갔어요. 이제 제가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 준혁의 말에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준혁아, 엄마는 내가 대리가 되고 팀장이 되어서 기쁜 게 아니란다. 내가 내 자신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그게 제일 장하고 고맙구나. 두 사람은 소박한 저녁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S식품의 해외 수출 성공 사례가 보도되고 있었지요. 준혁은 조용히 찌개를 한술 떴습니다. 3년 전 베트남행 비행기를 처음 타던 날의 설렘과 두려움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학벌이라는 높은 벽 앞에 좌절하고 권력이라는 거대한 바위 앞에 무릎 꿇을 뻔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편법보다는 정직을, 배경보다는 실력을 택했던 그의 고집이 결국 가장 정직한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이지요. 다음 날 아침 준혁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눈을 떴습니다. 이제는 새벽 5시에 강박적으로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덕분이었을까요? 그는 천천히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뺨의 희미한 흉터는 이제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세상을 향해 당당히 미소 짓는 한 남자의 여유가 자리 잡고 있었지요. 준혁은 현관문을 나서며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오늘 만날 누군가에게도 학벌이나 배경이라는 선입견을 품지 않겠다고. 사람의 가치는 그가 지나온 길이 아니라 그 길 위에 쏟은 땀방울로 결정된다는 것을 잊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S식품 본사 건물 위로 아침 해가 찬란하게 떠오릅니다. 출근하는 사원들 사이로 준혁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갑니다. 보안 요원은 이제 90도로 허리를 숙여 그를 맞이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신입사원들은 그를 보며 미래를 꿈꿉니다. 강준혁 팀장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성공담을 넘어 이 시대 모든 흑수저와 고졸 청년들에게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비바람이 불고 억울한 누명을 쓰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심을 담아 쌓아 올린 실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잠시 가려질 수는 있어도 먹구름 뒤의 태양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세상을 밝게 비추게 마련이지요. 강준혁 팀장이 낡은 단어장 하나로 100억의 신화를 쓴 것처럼 당신의 가슴 속에 품은 작은 열정도 언젠가는 거대한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준혁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수많은 사람이 각자의 삶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는 지금 준혁이 겪었던 아픔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준혁은 그들을 향해 마음속으로 조용한 응원을 보냅니다. 당신의 오늘이 결코 헛되지 않기를, 당신의 땀방울이 내일의 찬란한 열매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말이지요. S식품의 12층 사무실, 강준혁 팀장의 책상 위에서는 오늘도 따뜻한 커피 향이 번져나갑니다. 그것은 승리의 향기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향기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